나라의 적 조선인을 전부 죽여버려. 그때만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었다. 조선인을 보는 족족 사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것일까요? 히틀러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가 존재했다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극악무도함은 콩고인들을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손을 잃게 된 것일까요? 오늘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침묵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권력에 의해 은폐당했던 민간인 학살, 그날의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1923년 9월 1일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 간토 지역, 즉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관동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보통 진도 6.0에서 6.9 규모의 지진은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하고, 진도 7.0에서 7.9 규모의 지진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강진인데요. 이날 일본을 휩쓴 진도 7.9 지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맞이한 최대의 재난, 바로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시간이 바로 오전 11시 58분이었습니다. 당시 도쿄에서는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너도나도 가스불을 올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대지진이 강타하게 되자 불이 옮겨 붙게 되고, 그러자 도쿄 시내는 발생 후 약 3일 동안 불이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었던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비극이 시작되었죠.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보는 족족 사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것일까요? 지진이 발생한 직후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죠. 오후 3시경 처음으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경찰서에 보고되어 올라오게 됩니다.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의 방화가 많음, 도쿄 점멸을 기도해 폭탄을 투척할 뿐 아니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고 살해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도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퍼져가게 되었죠. 일본인들은 마을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 조선인을 색출해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인을 구분하는 방법, 외꺼풀, 장발, 납작한 뒤통수, 머리에 수건두름,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 인상을 이용해 구별해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일본인이 하기에도 어려운 발음, 문장을 이야기해보라고 시킵니다. 특히 15엔 50전이라는 뜻의 주고엔 고주센 등을 말해보라고 시켰던 것이죠. 학살을 당한 조선인 중에는 여성, 임산부, 아이까지 섞여 있었는데, 한 일본인은 젊은 나이에 여자가 배를 찢기고 6에서 7개월 정도 보이는 태아가 뱃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생각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경단은 조선인 노동자 연립주택을 습격해 조선인을 살해해버리자 주변에서는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타던 조선인을 끌어내려 총검으로 찔러 죽이자 일본인 피난민들은 나라의 적, 조선인을 전부 죽여버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학살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까지도 참여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죠. 학살당한 조선인 수는 자료마다 달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33명으로 가장 적은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당시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에서는 학살자 수를 6,661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유언비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사실이라고 믿고 직접 유포했을 뿐더러 학살하는 일본인들의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무성 경보국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찰청장은 조선인이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고 방어하는 자가 있다라는 지시를 각 현에 내려주게 됩니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전을 통해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퍼뜨린 데다가 그 유언비어를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권위가 더해졌던 것이죠. 또한 당시 일본으로 넘어온 조선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값싼 노동력의 조선인에게 일자리를 뺏기자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었던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내에서 민족운동을 하며 성장하자 이에 일본인들은 위협을 느꼈고, 그 불만과 위협이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학살로 폭발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을 방조하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이후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덮어왔었죠. 조선인을 학살한 지역에서 시신 은닉과 인멸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골은 조선인을 판단할 수 없도록 처치할 것, 유골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 조선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하게 그 유골을 확인 못할 정도로 처리할 것, 피해를 입은 조선인의 유골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할 것, 시신을 그대로 두면 사망자의 수를 알 수 있고 증거가 남아 추후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워버렸고, 뼈는 비료와 함께 논밭에 뿌려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관동대 학살은 군과 경찰 그리고 자경단에 의해 국가와 민간이 함께 일으킨 범죄입니다. 자경단원들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면죄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에 일본 정부도 소요에 가담한 전원을 검거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일제에 의한 조선인 학살은 이렇게 축소 은폐되면서 이때 희생된 조선인의 수는 현재까지 제대로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폐된 학살이 비단 우리 역사에서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죽음이 침묵을 당했는지 이번에는 아프리카 콩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학살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를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가 존재했다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 해방에 앞장선 자선가의 가면을 쓰고 콩고를 불지옥으로 만든 도살자, 바로 벨기에의 레오폴트 2세입니다. 그 극악무도함은 콩고인들을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 콩고인들의 손목이 한쪽 혹은 모두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손을 잃게 된 것일까요? 그 뒤에는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미화된 벨기에의 콩고 대규모 학살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벨기에에서는 레오폴트 2세가 왕위에 올랐죠. 레오폴트 2세는 식민지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를 물색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벨기에의 군사력이 바다를 건너 식민 영토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의회는 식민지를 두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박이라 여기고 식민지 개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죠. 레오폴트 2세는 1876년 과학자, 지리학자, 탐험가들을 브뤼셀에 집결시켜 아프리카 내륙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8년에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아프리카 협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죠. 또 자신을 아프리카의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박애주의자로 포장하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이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오폴트 2세는 드디어 식민지 건설을 위한 땅을 찾게 되죠. 그것은 바로 콩고였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들 추장들을 선물로 매수해 땅 소유권과 통치권을 영원히 넘긴다라고 쓰인 증서에 서명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여만 제곱킬로미터의 엄청나게 넓은 땅을 빼앗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벨기에 면적의 약 75배 정도 되는 거대한 영토인데요.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벨기에가 원주민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콩고 분지를 중립지대로 선언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레오폴드 2세의 로비에 현혹돼서 그래, 너가 합법적인 지도자다라고 인정해줬죠. 레오폴드 2세는 콩고에 발 한 번 딛지 않고 콩고 자유국을 세우고 콩고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벨기에 의회가 식민지 경영에 반대했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개인 소유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가 첫 수탈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하로 얻는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그의 관심은 고무로 옮겨졌죠. 당시 고무 타이어를 사용한 자전거가 발명되었고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무 수요가 폭증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무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콩고는 국토 절반을 고무나무로 덮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폴드 2세는 고무 채취에 원주민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이때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을 감금해 놓고 고무를 가져야만 풀어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마을을 몰살시키는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고무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손목을 절단했고 이것이 2번, 3번 반복이 되면 목까지 잘라 목숨으로 갚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 몫을 마을 전체에 넘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몰살을 각오해야 했죠. 바구니 한가득 잘린 손목을 담아서 돌아다녔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전체 채취량을 늘리려면 주민 100명의 목을 베면 돼 라는 말이 벨기에 장교들 사이에서 생산량 유지의 비결로 얘기될 정도였습니다. 콩고는 극악무도한 지옥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잔혹한 사륙과 식민 통치가 선교사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레오폴드 2세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감만 하던 벨기에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908년 개인 소유였던 콩고의 통치권을 정부로 이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콩고는 벨기에령 콩고, 즉 벨기에 정식 식민지로 이젠 들어가게 된 것이죠. 레오폴드 2세는 야만적인 착취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요. 그가 거둔 수익은 약 2억 2천만 프랑.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약 11억 달러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콩고를 지배한 약 20년 동안 콩고에서는 원주민 800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까지 학살이 되었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히틀러에 버금갈 정도로 악마성을 가진 레오폴드 2세,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름조차 생소하죠. 이렇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레오폴드 2세는 끝까지 콩고에서 벌어진 학살을 몰랐다라고 잡아떼면서 이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 정부가 콩고를 병합한 뒤 콩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불태워 없앴기 때문입니다. 레오폴드 2세 궁전 옆 소각로에서는 8일 동안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나는 콩고를 당신들에게 반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콩고에서 한 일을 당신들이 알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레오폴드 2세 스스로도 콩고 학살에 대해 잊고자 했고 이후 벨기에 왕실도 앞장서서 부인했습니다. 1960년 6월 민주 콩고 독립 당시 벨기에의 보두엔 국왕은 레오폴드 2세에 대해 정복자가 아닌 문명을 전파한 시빌라이저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왕실은 레오폴드 2세의 잔혹함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그를 추앙해 온 것이었죠. 그리고 보통 역사에서 레오폴드 2세를 기억하는 것은 건축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콩고를 식민 통치하면서 번 돈으로 브뤼셀의 공원과 궁전 등 건물들을 세웠는데요.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건축왕이라 부르며 동상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따서 거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한 악행은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선택적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죠.
콩고는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폴트 2세가 저지른 만행으로 콩고는 여전히 기나긴 내전을 겪고 있죠. 학살의 역사는 지나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벌어진 잔혹함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날 흘린 피는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일본과 벨기에 두 나라는 당시 모두 문명국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범죄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인지 그들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잘못된 일은 밝혀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